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고마운 분이십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친일 세력이다, 뉴라이트다, 동북아 정세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하루가 멀다 않고 터져 나오는 중에 오늘 또 마침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네. 예, 퇴임 뭐 며칠 남겨두지 않은 채 예,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갈지 궁금한 것도 많고, 요즘 정세로 봐서는 도대체 한국의 이 뭐 친일을 내세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내세우는 이런 정치 세력이 일본과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길래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 그 기시다 총리가 와서 지금 나눌 이야기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사에 나온 것들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와서 지금 먼저 오늘은 소인원수 회담을 좀 먼저 했고요. 그거는 일본 측하고 한국 쪽에서 세명 나와서 대통령 그리고 총리를 중심으로 세명으로 소인원수 회의를 했고요. 이거는 뭐 거의 다 비공개로. 그 다음에 확대 회담으로 했죠. 이것도 딱 끝난 이후에 약간 브리핑을 하는 그러한 현식이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사실 참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모를 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 두 가지잖아요. 사실 뭐 쭉 이야기했던 한일 간의宣言 조약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간소화, 입국 간소화 하는 거,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로 조금 바뀌었거든요. 금방 맺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제3국에서 긴급 사태가 일어날 경우는 서로 양국이 일본이 한국을 돕고 한국은 일본을 돕고 이런 두 가지죠. 거의 뭐 동맹에 준하는 수준 아닙니까? 서로 이제 자동 개입이 이제 일종의 동맹의 효과는 강한 게. 아까 민주당의 김병주 국회의원하고 조금 통화를 했는데 급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즉 그러한 뭐 제3국에서 긴급시 서로 돕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연습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크지 협정으로 맺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게 기정사실화하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런 협정을 맺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서로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했고, 저번에도 어디 다른 나라에서 좀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협정을 맺었다라고 해서 아주 새로운 것이 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주 좋아 보이니까 뭔가 한국 쪽에서는 선물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이 되도록. 그럼 교수님 그거를 한일 군사동맹 협정에 준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논의가 되어 있는 악사라는 것을 맺으면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악사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은 지소미아 아닙니까? 그렇죠. 지소미아. 정보 교환 협정. 근데 악사라는 것은 군사 무르차 교환 협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맺으면 군사 동맹입니다. 이게 한미 간에서도 그렇고 미일 간에서도 이미 있고,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지금 김태효 네. 아주 그 제1차장이 그때도 계셨고요. 그랬죠. 그때 그분이 비밀리에 진행시킨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지소미아하고 악사하고. 그러나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군사동맹 아니냐라고 해서 책임을 치고 그때 그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김태효 씨가. 네, 그분이 지금 사실 그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안보실장이죠. 사실상 그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탄시의 사고 방식이 없어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가 있는 상황에서 악사만 만들어 버리면 군사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김태효 1차장의 뭐 미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미션이지만 일단 내세우는 것은 급반부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저번에 그러니까 급반위원회에서 그게 급반부의 제1차장이 악사를 맺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절차를 밟기 시작했네요. 그러나 국민들은 악사가 뭔지 몰라요. 몰라요. 지소미아하고 악사가. 이거 두 가지로 당시 이명박 때는 군사동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국민들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께서는 그 독도 사랑으로 훈장까지 받으셨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런 그 지소미아와 악사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때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사실 그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 중에서 그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 그런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일본 최고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악사를 맺어도 되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때 그 응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물론 그런 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해서 보류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 박근혜 정권 때는 그 나눠서 하자라고 해서 지소미아 먼저 하고. 악사하려고 했지만 탄핵당한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는 절대 악사는 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지소미아까지도 날라갈 뻔했는데 우리가 이제 안 맺으려고 했는데 막판에 취재 결과 뭐 많이 이제 나중에 알려졌지만 미국의 압력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연장이 아닌 미뤘지 연기로 이제 넘어갔던 거지. 문제는 공개적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 지소미아 악사라고 스트레이트하게 하면 이게 그 군사동맹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언론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좀 군사동맹을 사실상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다른 말로. 혹은 말을 쓰지 않고 사실상의 군사동맹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군사동맹이라는 한일 군사동맹이 맺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 군사동맹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특히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라는 곳이고 그 중에서 한일 군사동맹인데 이것은 이 그 극동 지역 그러니까 동북아에서의 여러 가지 유사시를 준비한다라는 뜻에서 미국 쪽의 시각에서 볼 때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북한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다. 대중국. 대중국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본 문서에 다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사실 중국 문제가 크다. 그래서 결국은 대만 유사시라든가 그러한 때 미국은 일본 자위대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만 네.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평화헌법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상대방에 상륙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일본 자위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미군하고 사실 한국군입니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빈센트 브록스라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 사령관이지만 여러 언론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2년쯤 전에 이야기인데 어떤 인터뷰냐? 혹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물론 총 사령관이지만 그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간다.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한국군은 어떻게 됩니까? 인데 그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그 질문 그 인터뷰이기도 했어요. 네, 그때 빈센트 브록스 전 주한미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죠. 사령관은 그거는 한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애매하지만 그 한국의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있을 수 없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만에.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혹시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개입했다. 그 개입한다고 하니까 할 거죠, 사실. 그 경우는 주한미군은 다시 평택이라든가 군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중국은 평택이나 군산 기지를 노리죠.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한국 영토가 침략당했다라고 해서 한국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한국군이 개입하죠. 바로 이것이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경우에 한일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을 경우 일본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먼저 표면적으로는 좀 먼 데서 미사일을 날리거나 이거는 지금 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이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토마호크라든가 그 수준이지만 미국한테 500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이미 했고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거는 오키나와에 여러 곳에. 여러 곳에. 그리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의 조그만 섬들에 미사일 부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중국과 대만의 전운 상황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의 그 지금 대응 전략에서 지금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 동맹도 그러면 미국의 이 전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를 빨리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또 주일 미군 이거는 주한이 아니라 주일 미군 사령관이 또 파이낸셜 타임스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지금 일본 주변에 당신들이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질문이었는데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그러니까 한국도 포함되는 거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역시 2년쯤 전에 했습니다. 그거는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도가 다 됐고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싸울 수 있게 전쟁을 준비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일본 중심의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조그만 섬들에 거의 다 미사일 부대가 들어갔어요. 예, 그거는 미군은 많지는 않고요. 네. 일본 자위대가 미사일 부대로 많이 들어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일본의 네. 그 평화헌법도 이제 좀 손질이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 2022년에 12월에 네. 그 새로운 그 결정을 기시당을 했고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한국에서 말하면 선제 타격을 허용한다. 라는 거. 선제 타격 사격, 있었죠. 선제 타격. 일본 말로는 이거는 그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는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허용하는. 그럼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위대가 아닌 거지 네. 이제. 네, 그렇죠. 예. 그거는 헌법까지 바꾸지 않아도 일단 자위대법을 어느 정도 바꿨다고 합니다. 네네. 예. 선제 움직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쪽을 공격한다라는 기미가 보이면 네, 쏠 수 공격할 수 있다.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기미라고 하는 게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판단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떤 것도 기미로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해석. 그렇죠. 해석을 우리 쏠려고 더- 그랬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안 할 그러니까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명분을 공격을 만드는 하려고 거지. 하면 모든 것을 그쪽에서 공격하려고 하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대중국의 기지로서 미국이나 일본은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국은 한반도 지리적인 위치상 사실은 중국, 러시아하고 적당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거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근거리 얘기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를 한다라면 네. 국방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가 또 적을 지는 거 아니겠느냐. 네. 지금 그게 적이잖아요 지금.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작스럽게 이 노선이 지금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또 예전에 이렇게 몰래 숨어서 지냈던 그 뉴라이트들 이들이 많지도 않은 숫자가 지금 정부 요직에 심지어는 3대 국책 연구기관이라는데 수장들이 전부 뉴라이트 학자가 네네. 분리되는 사람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뉴라이트라는 개념이 사실 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친일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일본하고 영역인데 상관없는 이제 얘기예요. 그 예. 등급이 이제 동일시되는 지금 현재 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뉴라이트가 친일이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그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생각은 역시 반공이라는 네. 그렇죠. 게 있습니다. 네. 친미 반공. 친미 반공. 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공으로서 대북강, 대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사실 한미 관계만 확실하게 만들면 되지만 거기에 일본을 좀 끼워넣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미국 쪽의 요청이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한미일 건조 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거기에 또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것은 네. 하나는 그러한 반공 친미였는데 네. 거기에 친일이 들어가 시작합니다.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말하는 사람들도 뉴라이트의 특신 세력으로서 네. 상당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혼합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그 인사들이 일본의 극우 쪽하고 어떤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은 좀 있습니까? 일본 극우와
우리 한국 내에서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하고의 어떤 교류나 교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실 2006년에 네. 조금 옛날의 이야기지만 일본에서 극우 인사들이 네. 책을 하나 냈습니다. 네. 그 책의 이름은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 라는 그 책이에요. 네. 그거는 그 일본어 책입니다. 네. 예, 일본말로 말하면 한국 그北朝鮮の 嘘を 見破る. 예, 그러니까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 책이 2006년에 네. 나와요. 네. 네, 그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보면 네.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때는 2006년이라고 하면 2006년이니까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을 말하면서 이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한국에서 태어난다면 계속요. 그러면 남북이 하나가 될 방향으로 간다. 네. 예. 이곳은 일본 극우에 있어서는 정말 안 좋다. 왜냐하면 반공으로 가야 되니까. 극우의 존재 가치는 반공 친미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일본의 극우라는 사람들은 6.25 때에 부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는 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좀 6.25도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도 어느 정도 친미를 맹세한 사람들을 부활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시노브스키라든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A급 전범에서 이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공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공이라는 게 없어질 우려가 있는 그 남북 간이 이게 하나가 된다면 사실 그 일본 쪽에서의 태북강 이런 부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명분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에는 일본 극우가 볼 때는 항상 북한하고 대립하는 정권이 있으면 이게 계속 이게 하나 그 뭐라 그럴까 합동 계획으로 그 작정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들을 다 끼워서 또 해외로 군사적으로든 어떻게든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 미국과 공조, 한국의 반공 세력과의 그 공조, 이 삼각자의 공조가 삼각자의 공조가 이때 아니면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서 굉장히 좀 서두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때 그때도 뉴라이트가 태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막.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좀 실패를 해요. 독도 가버려 가지고. 독도를 가서 독도 가서 완전히 상징적인 한 거예요. 사실. 그랬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 극우는 좀 기대를 했지만 탄핵당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고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개입을 하려고 했죠. 뉴라이트 인사들이 많이 개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명단들이 그때 기록이 돼 있죠. 교과서 갖고 우리는 그 당시 이제 장난질 치려고 했다. 학생들 배우는 교과서를 갖고 그 역사 뉴라이트 학자들이 참여해 갖고 이제 역사를 왜곡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국사책이라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박근혜 정권도 탄핵당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이 됐을 때는 극우가 문재인은 정말 중국의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정말 다루기 힘든. 그러니까 문재인이 성공해버리면 이거 남북이 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그 나쁜 이야기만 했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됐어요. 가까스로. 그러나 지금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선물을 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 그 뉴라이트 세력이 어떤 그 뿌리를 잘 내리고 리드를 해 나가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사하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좀 뭔가 이렇게 내세운 게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왔을 때도 네. 일단 그 일본 쪽에서는 그 다음 총리가 되는 사람에게 기시다는 내가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라는 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왔다고 일본에서 계속 그렇게 네, 말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네. 한국에서 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사실상 막 얻는 것이라기보다 막 일본 쪽에서 얻는 것인데 네. 마치 한국 쪽에서 얻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이게 바로 아까도 좀 나왔지만 생긴조약이죠. 그러니까 입국 간소화. 입국 아, 간소화. 그거 가지고 노비자는 아니고 그냥 입국 간소화. 지금도 많이 뭐 좋아지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노비자인데. 네. 그런데 간소화할 것가 더 있나요? 그러니까 네. 이걸로 생색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좀 더 기자회견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네. 그것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기시다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일본 쪽에서 제안한다고 하면 뭔가 손해가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냥 내줄 일은 없고 공짜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막 일본이 원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입국할 수 있다. 네. 이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일본 사람 중에서도 군사 관계자를 네. 이쪽에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조심하죠. 거예요. 안 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위대가 자위대. 이쪽에 산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유사시 이상으로 일본이 보는 것은 테마 유사시입니다. 네. 사실 그때 특히 미국은요. 네. 미국은 일본도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예. 한국군밖에 사실 대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군은 갈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자위대는. 어떤 사전적인 준비는 이쪽에 사복 자위대원들을 많이 보내고 사실 이거는 제 상상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6.25 때도요. 네. 일본 군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에. 유엔군의 옷을 입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군수 지원 뭐 이런 예. 뭐 정보 뭐 이런. 네, 그렇죠. 싸우러 온 건 아니고요. 기뢰 제거 작전이라든가 맞습니다. 메가도가 인천 네. 산육 작전 할 때 기뢰 제거 하잖아요. 네. 이거 일본 군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러한 식으로 옷을 그러니까 한국군의 옷을 입고 말하자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해야 미국이 일본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일본 한국군만 그렇게 중국하고 싸우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미국에서 볼 때 그렇게 싸울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야, 미국은 참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리상 멀잖아. 네. 그럼 뭐 우리만큼 좋은 기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좀 네. 대가센 대통령이 좀 나와서 네. 지금 일반 또 일부 시민들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느냐 당신들 대중국 기지 아니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자꾸 그 비용 군사 비용 주둔비 늘리려고 하니까 그럼 가라 차라리 그냥 평택 빼라 그렇게 강하게 한번 우리도 나가보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 나오는지 근데 교수님 아쉬운 건 오히려 미국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정권이 바뀌면 많이 바뀌죠. 기조가 바뀌어요. 한일 기조가 확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기자 총리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총리가 되든 안 바뀐다 우리는. 일본은 그러니까 뭐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구조가 아직 안 바뀌기 때문에 1955년 이후 3년만 빼놓고 다 자민당. 그렇죠. 자민당 안에서 그래도 어떤 파벌이나 케이파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존은 그 자민당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내용은 자민당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럼 다음 총리도 자민당이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음은 그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사람이 가장 우세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총리가 되어도 기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시다는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새로운 총리가 되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PF에서 내가 관리하겠다. 그 원로가 되기 위해서 이쪽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잘못하면 그 다음 자민당 전체 선거에서 도로질 의료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냥 먼저 사퇴한 거죠. 그래야만이 자신의 영향력을 쭉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원로로 지내고 싶었는데 만일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이게 강성 기조에 반일 정권이 들어섰다 했을 때는 원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네요. 그 셴겐조약 같은 것을 그 이전에 한일 간에서 완벽하게 만들어버리자. 그게 내년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그러니까 들죠. 이번에 확실하게 그 만들겠다라고 선언했고 내년 그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뭔가 박수치는 일로 보장하면서 그 한일 간 셴겐조약을 맺고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구조적으로 이게 일본인이 한국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고 우리는 그냥 여건이 필요 없이 여행 갈 수 있거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일본의 윗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지정학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일본은 미국하고 똑같은 해양 세력으로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정학적인 시각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임시왜란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명나라로 가려고 했고 또 그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중국까지 먹으려고 했고 이게 다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정부가 호시탐탐 노리는 게 그 한일 간의 그 해저 터널을 놓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본은 섬나라가 아닌 거야 되는 거지. 연륙교가 낮으니까 그냥 자동차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윤 대통령 우리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일본의 그런 그 계획과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국 쪽의 정체성보다 일본 쪽의 정체성에 다 오히려 일치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해양국가 아닙니다. 한국이나 북한 포함해서 여기는 연해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평화가 필요한 내가 여기인데 그 미국이나 일본은 해안 세력으로서 대륙으로 들어가야만이 힘을 팽창시킬 수가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혀 다른 성격인데 이게 일본이 더 낫다 해서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해서 일본 쪽에 맞춘다. 이게 현재 정권이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한 가지 좀 자꾸 의문이 드는 게 뉴라이트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 세력들 그들이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이익이 뭔가 그들에게는 이게 결국은 역사적으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잖아요. 나중에 훗날 만약에 역사가 평가한다라면. 그런데 대통령은 모른다 쳐요. 차라리 정말 대통령은 뭐 본인 입으로도 나는 뉴라이트 모른다. 김영석이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주변의 참모들로 인해서 나라의 정책이 지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차한 이 외교적인 문제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죠. 결국은 이것은 물론 추측의 범위 그렇죠. 안에 아직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반공 친미 그리고 친일라는 그 기조를 볼 때 먼저 북한이나 중국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는 완전히 반공의 기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공의 기지로 하기 위해서는 역사도 역시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을 완전히 그 가치를 깎아내려야 되고 그 진일파였다 하더라도 그냥 반공으로 성공한 백선엽 장군, 백선엽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가치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스만 대통령도 완전히 그 반공의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 완전히 추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자 그 반대는 뭐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영원한 그 집권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과거 그 군사 정권들도 반공을 무기로 해서 장기 집권을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란 게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철저하게 세뇌시킨 다음에 자기네들의 정권 연장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쓰니까 그래서 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아까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한국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반 사람일 경우에는 일본일 텐데 왜 일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교수님이 귀화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듣는 분은 일본으로 우리나라를 들 수 있으니까. 국적 대한민국. 그렇죠. 국적 대한민국. 모르시는 분이 간혹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성함을 이제 호상가 유지. 다 듣고 있다가 우리나라 그러면 일본 이렇게 근데 그거 오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부러운 게 뭐냐면 일본의 정치적인 거는 우리나라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왜? 그게 뭐냐면 정권을 아까 말씀하신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후대에 와서 바뀌지 않아.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이 바뀌면 아예 다 바뀌잖아. 뭐가 뒤집듯이 그냥 바뀌는데 일본의 정치는 보면은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당이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쭉 간다는 그런 거는 오히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 바뀌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친일파들, 뉴라이트들도 독도 문제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해요. 뭐 독도 갖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독도 형태에 올리더라고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게 논란이 되고 한일 전적주의라는 책 속에서 이영훈 씨가 쓴 내용은 다 보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만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것은요. 그분들이
그 최고의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있는 이스만 대통령 독도 지켰어요. 그랬죠. 예, 이스만 평화선으로. 맞습니다. 네,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네. 예, 모순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독도 지켰고, 그러니까 아니 독도를 안 지켰던 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 근데 MB 때는 이렇게 나오는 MB도 지켰어. 독도를 가버렸잖아. 교수님이 독도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MB가 감동해가지고 독도 지키러 간대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독도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옛날에 그렇게 약간 일본 야 대처하지 마. 자꾸 이거 우리 땅인데 자꾸 논쟁 벌리다 보면은 시끄러워지니까 대처하지 마. 이렇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라고 했는데 그게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본 군함이 떴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4월에 그 일본 순시선이 독도 12해리 용해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16쪽의 경비정을 독도 12해리에 배치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들어오면 옆에서 다가가서 부셔라. 그렇지. 거기에 일본에서 몰래서 그때는 사실 한 번의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그래서 그 이후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사실 안 했어요, 일본이. 그런데 이번에 이쪽에서 뭔가 독도 저희 약간 모습을 약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주는 것처럼 뭔가 하잖아요. 거기다가 작년에 독도의 순시선이 독도 앞바다까지 왔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 거야 나중에 국제 문제가 노무현 정권이면 정말 대응을 그렇죠. 배워서 했지. 야, 오늘 교수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지금 너무 짧은 시간인데 이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사실 많이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갔네요. 다음번에 모실 때는 이번에 오늘 너무 뜻깊은 날이라 가지고 뜻깊은 날 이렇게 전파사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한 번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수님이 보니까 오전부터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방송 바쁘셨을 거예요. 제가 엑기스 시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이 연애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전에 타 매체에 있을 때 교수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세종대 찾아가고 보니까 5년 만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